저는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 김은영 민정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셔서 저희 충북정책비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충북정책비전 세미나는 다변화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문의 시대 개막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그리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연구원 저희 교내 3개 기관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 세미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 황인석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과학기술 그리고 저희 산업, 환각 3개 분야의 주제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3분의 주제 발표 위에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석 원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장 황인석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2023년 제1회 정책비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상규 과학기술혁신원 원장님하고 또 이만영 행정교수께서 오셔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또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3년이 지나가는 차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무색하게 이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유럽 인한 인플레이션 거기에 대응해서 각국의 중앙 당국들이 금리를 올리고 또 그 여파로 많은 시민들이 부채에 휘덕이고 부도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 핵심 주력 산업 같은 반도체를 여러 산업에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 간 핵무기 싸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계 경제 환경과 더불어서 이 충북도 또 새로운 또 많은 난제들과 도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이렇게 굉장히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만 이제는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그렇게 좀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지역 소멸 문제죠. 또 우리 동해 시군으로 도래난 불균형이라든가 도농간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지역 소멸의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시군도 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제 민선 8기 지도부가 충북의 이런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정책과 제도를 보시며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충북의 양질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고 그 결과 이달 초에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섰다는 그런 특별히 하에서 중부 내륙 시대를 갖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 충북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이러한 도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의견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제가 보니까 크게 이제 경제 관련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련 그리고 관광 세 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만은 기대한 것만큼 아직은 효과가 없는데 그러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진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첫 번째 세미나로 세트로 준비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요새 챗 GPT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AI 속의 새로운 또 도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AI가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많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가 큰 어떤 성장의 어떤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AI 충분에 있어서의 AI가 대한 그런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런 방과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모두 굉장히 뜻깊고 좋은 그런 발표가 되는 거고요. 저희도 이런 세미나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추진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희석 원장님께서 이제 저희가 처해 있는 대내적인 상황과 그리고 정책 비전 세미나의 취지 그리고 얻어가야 할 것들을 인상 말씀으로 가름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사실 그 중국과학기술혁신원 김상규 원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김상규 원장님 인상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곽 위원장입니다. 김상규입니다. 사실 계획이 없던 내용인데 일단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저희도 내년도 금년도도 물론입니다. 내년도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가 AI 쪽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AI 사업 쪽으로 그렇게 한번 태워보려고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산업적 측면에 어떤 AI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부분 물론 저는 정책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내년도 사업에 딱히 제한하는 사업은 없고 지금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AI 관련된 사업 몇 가지 내년도 사업이 아마 지금 반영이 됐는데 그걸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AI 쪽에 우리가 내년도 목소리를 맞추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보니까 AI 쪽에 발표를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여튼 좋은 말씀 잘 경청해 듣고요. 저희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사업을 장기수단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AI 보고 추진국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발표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상규 원장님께 갑자기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어서 포트라 충북 지원단의 장정송 관장님께서 중국 경제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충북 같은 경우도 중국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는 홍콩을 포함하게 되고 한 40%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중요한 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애매한 애증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큰 이슈로 보이는 이중 분지한 부분이 또 중국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언급을 드리고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한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교역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 차원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한번 같이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중국 경제 정책을 이해하는 방향이 되겠는데 처음에 쌍순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한국의 쌍따라는 두 개가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결국
외수와 내수가 같이 연결시켜서 균형적인 성장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외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기존의 이제 중국의 성장 전략이 수출과 투자 유치 중심으로 쭉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내수시장 크게 키우겠다라는 게 큰 정책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홍색 공급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기존의 이제 중국의 정책이 외국산 초기 성장 전략이 이제 투자 수출을 외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에 수출하는 그런 가공기업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왔고, 이제 최근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외국산 수입산을 이제 전부 중국산을 대체하겠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써서 홍색 공무원 에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부분들이 그 한국의 대외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90% 정도가 이제 중간 이제 자본주의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같은 경우는 45%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도 마찬가지로 결국 원부자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 현황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자금학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외국산 수입량 많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그 도강령의 유소 자기 또는 주동 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90년대 후반 이제 그 당시 최고 실권자였죠. 등급병이 천명한 외교 정책 방향이 됩니다. 89년에 천안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방 세계 제재가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장한 부분이 내면 드러내지 않고 내면적으로 힘을 기르자. 그럼 나중에 그거 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2010년대까지 중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틀어지게 된 부분이 2013년에 지금 현 시진핑 집권 체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세웠던 표현들이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공공이라는 표현, 이게 중국의 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또 하나가 신형 대응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억밀리고 살아가는 이제는 중국이 그 중심에 내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공개적으로 천명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과 어쨌든 세계 어떤 패권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좀 크게 해석한다면 어쨌든 미중 패권 분쟁이 어떤 단초가 됐던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잘 아시는 내용인데 중국이 왜 세계에서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PPP 기준입니다. 구매력 기준 했을 때는 지금 성장률이란 전체 규모에서 일단 미국과 유럽 쪽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 세계 수출 부분이 전 세계 그 기준에 24조 달러가 이제 그 전 세계 수출 대비 되는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3조 6천 달러 정도 돼서 거의 25% 이상을 중국이 15%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표시에 보게 되면 그 전 세계 HS 6단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위 점유율 숫자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게 약 11,000개 정도 돼서 전 세계 1위 품목 3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자원 무기화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반도체 핵심 원료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전체 가중에서 전 세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이 자원, 히토류의 어떤 수출, 기술 유치된 규정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분야는 한국의 전체 수입 품목 10단위 기준한 10단위 중에서 그 수입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특정 국가의 50% 이상 되는 품목 수가 한 4,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2,000개서를 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국 하는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을 떼놓고는 현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논하기에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상황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팬데믹, 최근 2019년 팬데믹 이후에 30년간의 어떤 중국의 경제 분야 흐름,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 트렌드 변화, 그다음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동향,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 팬데믹에서 최고 평균 9% 10%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최저 성장률이 3%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시점을 했을 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정부 투자 확대라든지 그 소비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체 GDP 성장률 차지하는 부분이 투자 부분이 80% 된다는 부분은 그 코로나 공세 정책 어려움에 처할 때 정부 통을 그 투자를 통해서 성장 이끌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전망이 전체적으로 중국 차원에서 5% 성장을 목표로 지금 제시했고 1분기 같은 경우 약 4.5% 성장을 한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글로벌 수요 둔화 또는 이제 미중 그 경제의 불안 요소가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4.5% 정도로 주로 소비가 이끌었는데 문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 PMI 지수가 50% 이하 좀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PMI라는 것은 결국 50% 이하라는 의미는 그만큼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국 시장 변화를 크게 이제 정책 분야하고 그 시장 분야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 기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향으로 그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이제 SOC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작년에 생산량이 507만 대, 전 세계 63%,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생산한 합친 금액을 넘어서는 분야로 전기 시장의 최대 시장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이 그 디지털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수서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동은 이제 중국 동부 지역, 지금 기존의 경제 중심지였던 상하이라든지 베이징, 광저우 지역을 의미하게 되어 있고, 서는 서쪽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는 주변에 그 디지털 분야를 수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된 데이터를 서쪽 지역으로 옮겨서 지역 균형을 발전시키겠다는 큰 국가 개발의 전략상의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 경기에 계기해서 온라인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이제 비대면 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야외 활동 제한으로 인해서 기존의 홈 이코노미 산업에 대한 성장도 이제 계속 발전 중에 있고요. 특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 관리에 인식이 높아져서 위생용품 또는 이제 그 건강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이후 그 전망된 산업 측면에서는 그 산업 고도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공급망 내재화, 그다음에 그 디지털화가 좀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측면에서도 소비 해역세 강화, 그다음에 다양화, 건강 의식 보편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그 대중수출 품목별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년부터 미중 경제 분야,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역성장이 진행되어 왔고요. 2020년 특히 이제 중국에서 현지 그 조업 중단 후에 감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편입니다. 21년은 잠깐 회복세를 보였지만 결국 작년 같은 경우도 감염병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위축을 된 상황이고요. 한국 수출도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때 계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중국의 대외 교역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국가의 40% 이상이 몰려있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중개무역국가 대부분의 중국 반 유의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품목별로 봤을 때는 이제 15대 품목 또는 이제 5대 그 소비재 품목 가운데서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품목이 6개 품목에 불과한 상황이 되고 있고 수입 중에서는 9개 품목이 일단 증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수출도 반도체, 수입도 반도체 부분이 있는데 이 수입의 반도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대규모 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전기 공정 납치 제품을 수입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수입이 많은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자료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공 단계별로 봤을 때 지금 이 중간재 자본재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충북 같은 경우는 95%가 이제 자본재 중간재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는 이 부분은 결국 대외 경제 특히 메인 타겟이 중국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중국 경제 제조업 동향에 따라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큰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올리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걔네들도 한 발짝 더 나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비교 후에 갖고 있는 품목이 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 산업을 육성할 건지가 이제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 입장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육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차이나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슈머 소비, 하이브리드, 디지털, 온라인, 음악 쪽, 이노베이션, 넷제로 호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확산되는 주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계층별 마케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 증가, 또는 그 정부의 소비 정책 촉진, 또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측정에서 고급화, 그다음에 개인화, 고령화 이제 추세가 주요 소비 트렌드를 구상하고 있고요. 또 내수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그 계층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급화, 개인화, 고령화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쪽 오른쪽 뼈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 여성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중국은 타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거의 그 여성의 이제 경제적 진출이 그만큼 활동적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그만 경제 꽃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여성 경제는 시조까지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차니즘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제 결국 저기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결국 이제 모든 그 소비자들이 이제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거, 쇼핑몰을 갈 필요 완전히 온라인 쇼핑몰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중국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한 16년 정도 중국에 살았는데 거기는 배달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쿠팡 하나 시키려고 어떻게든 그게 배달이 부담이 되는데 중국은 전혀 그런 훨씬 오히려 그 디지털 쪽에서는 중국이 더 앞서 있는 분야를 많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디지털 온라인 오프라인 그 통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이제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이미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그런 통해서 다양한 그 마케팅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들 이용자가 8억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4, 9억 명까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 진출할 시에는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채널도 충분히 그 유통 채널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이노베이션 분야인데 혁신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부시 재편과 병행해서 중국 정부 차원의 첨단 기업 육성에 이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미국의 기술 견제에 의해서 전정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 중국산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그 정책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풍세 공급망
쪽, 자금망 확대 쪽으로도 그런 같이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 현상이 많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좀 크게 바뀐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토요타에서 얘기했던 JRT 시스템의 제도는 저슨 케이스 부분, 회복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어서 결국 공급망 관리 부분이 어떻게 할 건가가 우리나라 입장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 넷째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친환경 분야가 되는데 그 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과 ES 정책을 활용해서 이제 그린 사업 진출을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 분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모빌리티 산업에 이제 환경기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ESG의 도입 정책에 따라서 그 친환경 도시 인프라 구축 또는 현지 주요 기업과의 그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A부 어크로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 전역부의 그 진출을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 전략은 이제 크게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성장 전략 베이징 쪽으로 한 다리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아시아권 상해 쪽 한 그 장강 경제권이고 세 번째가 이제 이쪽 광저우를 중심한 주간 경제권이 기존의 중국의 3대 경제 성장 축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 지역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은 이제는 이쪽 중서부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큰 전략적인 그 흐름이 그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서상 같은 경우는 결국 기존에 집중되어 있던 이쪽을 통해서 이쪽까지 발전시키겠다는 큰 전략적인 흐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진출 또는 협력하실 때도 동부 연안 쪽은 사실 한국산이 들어가서 경제학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중서부 쪽 타겟에서 진출하는 걸 하나의 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하친 시장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중국의 3사선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해나 베이징 같은 경우는 1선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방 소도시를 3사선 도시라고 표현하니까 3사선 도시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타겟과 그 진출력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그 중국 대외 관계를 볼 때 좀 큰 그림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외 관계가 미국과 이제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EU 또 일본 등에서 동맹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안보, 경제, 협력 체제를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다양한 이제 중국을 둘러싼 대외 통상 그다음에 정치 변동성이 좀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을 좀 정치나 경제처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중국은 철저한 당 중심의 정치 운영 체제가 되고 그다음에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 본업을 벌었던 게 사드로 했을 때 중국 경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본과의 그 예전에 센카쿠 열도에서도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중국이 내건 카드는 히토류 수출 금지 제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산 히토류가 필요할 때 결국 손을 내렸던 적이 있고 심지어 노르웨이에서 아마 중국 출신 반체제 인사가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제 보복으로 중국에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노벨을 유명한 영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고요. 이 정치 부분이
직결적으로 이제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가장 중국 사업할 때 언급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중국의 정치 체제 부분, 또 하나가 이제 그 대만 공익 부분, 신장 일부 쪽 부분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부분에서 한마디 말씀하신 것도 중국에서는 그게 바로 당에서 지침 내려온 경제 분야를 바로 불매운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치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추세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ESG라는 표현, 그다음 그 CS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많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중국과의 거래를 나타내는 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더지는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핀볼 게임의 공이 어디에 튈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냥 중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장을 풀어서 뿐만 아니라 공급 기술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상시 모니터링에 대비하는 수밖에 하여간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결국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원인이 MD 필터 고기술 제품도 아니거든요. 근데 MD 필터 원래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폭력을 치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좀 나아졌지만 자동차 살려고 하면 보통 1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반도체 고급 반도체가 안 보여요. 그 공급하는 곳이 역시 중국 쪽이었고, 중국에서 그 코로나 그 공세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미쳤죠. 이만큼 어쨌든 자그마한 현상인 것 같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오시는 분 그만하라는 얘기 같은데 딱 정부 차원의 기업 차원에서 할 거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출 산업별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차이나를 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되 기준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니면 대체 시장 뭐가 있는지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 체제는 정치에서 빅배치 연결이 된 부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이 예전에 그 미국장 시장이 할 때 이유형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는 단일 시장으로 보는 개념을 보겠죠. 이유 시장이라는 개념, 이유가 27개국으로 26개국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나 그만큼 중국 시장 자체는 그 면적이 뭐 한국에 이제 98개, 96개가 되면 그만큼 지역별, 번역별로 다양합니다. 민족도 다양하고 예를 들면 뭐 겨울에 풍년 강성은 영하 30도가 되지만 남방 빵저우 같은 경우 10도, 15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소리 계층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어딘가에 맞는 그 타겟팅, 시장 세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사님께서는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청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홍성공 교수님께서 AI를 적용한 산업 사례와 충청북도의 AI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청주대학교에 재직 중에 있고요. 지금 김상희 원장님 계시지만 이상하게 자꾸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체리티 사업도 그렇고 AI 교육 사업단도 결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한 1년에 한 150명 정도의
AI 전문 인력들을 양성을 합니다. 160시간 정도 가르쳐서 고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제 초급반까지 해서 매년 좀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릴 주제는 AI를 적용한 산업 사례 그리고 충청북도의 AI 적용 방안인데 이걸 하면서 좀 이 페이퍼를 쓰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AI를 뭐 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충청북도에 제대로 된 AI가 그닥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그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AI 적용 사례인데요. 하나는 한전하고 수자원공사 사례,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그리고 충청북도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용도를 좀 받았습니다. 당연히 비용 좀 받아서 이 연구에 직접 같이 참여를 좀 했었고요. 총 사업비는 297억입니다. 근 300억이 되는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정말 잘된 사업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 관계자들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계실 수도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잘된 사업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봤을 때는 2017년도에 기획한 것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부족했다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력연구원의 한전연구원의 스마트 배전연구소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배전 계획, 그리고 배전 운영, 기술기획처까지 참여를 같이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발표 책자에는 이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내부 자료라서 좀 빼놨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허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들었어요. 데이터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다뤘던 데이터들이 약 한 120기가 정도를 다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현장에서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전국 데이터다 보니까. 그래서 120기가를 메모리에 한 번에 올리지 못해서 나눠서 좀 처리를 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이 안에는 보면은 1번이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 그리고 기계학습, 영상 데이터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3가지 사업을 합니다. 크게. 배전 자산에 대한 수명 예측. 그러니까 자산들이 얼마나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수명이 이제 끝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부하 예측이라고 해서 G스파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던 파트는 이 파트였는데요. 부하를 미리 예측하고, 그럼 생산설비나 전기 생산설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설비 증가를 할 때 과연 이쪽에서는 요 로컬에서는 얼마의 전기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잘 쓰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 순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상을 계속 촬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대응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고 촬영도 하고 영상 수집 장치도 달아서 지속적으로 패트롤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저는 1, 2, 3번 중에 3번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3번은 아직도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데이터를 먼저 구축하고 요구 분석하고 모델 검증하고 시스템 사업화하고 현장의 시범 적용을 2020년도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한전의 사례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원 툴을 개발했고 연속 학습을 이용해서 예측 정확을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전기 설비 점검 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문가 수준의 판단 기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만들었었고요. 2020년도에 이미 현재 적용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정수장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제가 표준 모델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시범 사업을 화성정수장에서 먼저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표준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진행 최종 연도는 23년까지 전국에 있는 40개 정수장, 43개 정수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화성 정수장은 이미 완료해놓은 상태고 이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85억 원을 들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4가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자율운영.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정수장 자체를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고 AI가 직접 컨트롤합니다. 약품 투입이라든지 전체 공정들인데 공정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EM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 측정하고 진단해서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PMS라고 해서 분석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설비의 예방 정비를 합니다. 지금 예방 정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한전 모델하고 같죠. 그리고 자율운행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 설비 안전 관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면 같은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죠. 여기서도 자산 그리고 그리드 그리고 영상 순식 비슷한 형태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정수처리 공정이 있는데 8개의 정수처리 공정을 전부 다 AI 자율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화성정수장은 이미 적용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여기는 착수 공정, 약품 공정, 혼합 응집, 응집해서 내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소독이라든지 침전 그리고 여과, 오존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음용수를 먹게 되는데 여기서 AI 모델의 정확도를 얘들은 98%를 목표로 합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약 90%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응집제를 최적 주입을 해서 약품량을 약 4%까지 절감하는 목표를 세웠고 이게 현재 실현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EMS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제어해서 배수지에 요구관을 사업해서 펌프 제어를 최적화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AI 모델의 정확도는 95% 그리고 펌프 최적 운영에 따른 전력 절감을 5%를 가져오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설비 운영에 대한 안정성 향상을 가져오겠다. 영상처리입니다. 그래서 적용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결국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가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근무자의 경험에 의해서 정수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근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반복 업무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AI한테 맡겨버립니다. AI가 단순 반복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수지 악화, 수도 사고 이건 AI가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이건 사람이 하자. 그러니까 사람의 집중 업무를 늘리고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는 형태. 그래서 근무자의 근무 형태가 변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왔다라고 스스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485억을 들였으니까 뭔가의 수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얼마의 수익이 나느냐 봤더니 연간 약 한 95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자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의 목표는 인력을 절감하겠다 이 얘기는 없어요. 전체적인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라는 목표로 이 사업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사례, 그러니까 지금 이 수자원공사에서 다뤘던 데이터도 100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정확도를 그래서 충분히 높일 수 있었고요. 한전의 데이터보다는 사실은 품질은 왜냐하면 이게 협소한 장소에서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조금 더 데이터 품질이 높았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낮기가 좋았는데 한전은 설비가 길죠. 그리드 자체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뭔가를 내지 못했던 기업인데 어쨌든 이들의 목표는 거의 대동소 이하의 목표를 잡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 지금 제일 많이들 나옵니다. 이게 챗GPT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생성형 AI는 결국은 챗GPT도 있고
미드전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코텍스라는 애도 있는데 전부 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네, 이거 재미있으라고 써둔 겁니다. 로또 번호를 맞춰줘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접.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은 이래요. 죄송하지만 저는 로또 번호를 예측하거나 맞출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이유를 쭉 설명해줘요. 네. 그래서 챗GPT를 학습시킵니다. 야, 너는 지금부터 너는 복권 당첨 복권 번호 정제기가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권 번호는 1부터 45까지 그리고 무작위로 골라야 되고 이 복권은 로또라고 얘기하자 라고 설명을 쭉 해줍니다. 설명을 쭉 해준 다음에 자 그리고 번호 5개를 5개씩 6개씩 5묶음을 만들어줘. 정한 거 쳐봐 라고 했더니 똑같은 애인데요. 요 문장 쓰고 바로 다음 프롬프트에다 이 문장 썼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로또 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챗GPT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프롬프트 제작법에 대해서 지금은 대단히 많은 레포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느냐가 생성형 AI가 어떤 결과물을 낼지에 대한 기대치를 바꾸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생성형 AI는 발전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로 제가 인공지능 전공입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애들의 자연언어처리 전공인데요. 챗GPT 같은 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이런 데 있습니다. 확률로 단어들이나 문장을 다시 재생성하는 거거든요. 확률로 재생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틀린 말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확률로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 챗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야, 너 챗GPT가 우리가 IT 분야에서 어떻게 널 활용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자연언어 처리나 잘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형 시스템 가능해. 그리고 대화형 분석, 데이터 분석 가능해. 인공지능 서비스 가능하고 자동화 가능해.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학습된 결과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리고 오른쪽에는 뭘 물어봤냐면 챗GPT에게 야, 그럼 프로그램 한번 짜봐. 1부터 100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키고 그 난수를 맞추는 게임을 한번 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을 때 조건과 낮을 때 조건만 놓습니다. 이퀄에 대한 조건을 주지 않았어요. 같을 때의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코드를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아마 인생 그래도 보일 겁니다. 맨 마지막에 else가 하나 나와 있고 거기에 정답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if else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입니다까지도 스스로 써주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설명하면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를 풀어 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 하나하나까지 다. 앞에서 보셨듯이 얘를 정제기를 만들듯이 너한테 계속 다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생성형 AI가 주는 결과값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좀 더 고도화되면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설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이점이 올지는 전 아직은 퀘스천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냐, 인터넷 발전 그리고 AI 등장들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어냈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재주 중에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재주는 노하우였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돈벌이가 되는 일이었죠. 근데
인터넷이 등장하고 인터넷의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얹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정보들이, 수많은 기술들이 인터넷에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nowhere로 갑니다.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랬다가 뭐가 등장했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찾죠. 네. 그래서 nowhere or fast. 조금 더 빠르게 정보를 찾는 사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술자리에서 농담삼아, 야, 내가 이 말이야, 뭔데? 그리고 뻥 좀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뻥을 쳐도 먹혔는데 지금 뻥 치면 바로 핸드폰 검색하죠. 그래서 바로 들키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스마트폰의 등장은 결국은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정보량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CIA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 1970년대의 CIA가 갖던 정보보다 우리가 현재 접하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월드와이드 웹의 등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면 NLP의 등장, 생성형 AI의 등장은 과연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것인가? 결국 창의적 인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런 생성형 AI들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에서 자꾸 인공지능을 다루는 기술, 그래서 창의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저희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죠. 저 예전에 대학 들어갈 때 마우스 하나 들고 가는 선배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야, 이게 뭐야?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 마우스 다 쓰시죠. 그리고 나서 터치 스크린으로 옵니다. 터치 스크린 쓴다고 마우스나 키보드가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음성인식 다 됩니다. 지금 모션인식도 되죠. 모션인식이 왔다고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계속 우리가 편리한 쪽으로 인터페이스를 증가하겠죠.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어디로 갈 거냐? 로봇과 자연언어 처리, 생성형 AI를 결합된 것들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또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으로 간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대가들이 바로 등장할 거다. 이미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오픈형 API로만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죠. 네. 오픈형 API들은 결국은 삼성전자는 지금 챗GPT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기들 정보가 노출되니까. 그래서 클로즈 API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클로즈 API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현황입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는 AI 관련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내용들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AI 컨트롤 타워 사업도 지금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웰케어 사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돈을 공장에 투자하고 있죠. 아직까지 고도화 단계까지 가 있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포항제철은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적용을 했고요. 현대제철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ESG 경영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단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스마트 공장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상 공간과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생산성 증가, 품질의 향상, 원가 감소, 그리고 납기 준수 같은 공정 개선의 효과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증가를 가져오는데 왜 고용 증가가 가져왔냐? 생산 설비를 계속 증가시킵니다. 사람보다도 생산 설비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생산 설비가 한 명씩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증가의 효과가 같이 오고 있고요. 매출액 증가, 그리고 산업 재해 감소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과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긴 한데 거대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지금 제천에 현재 중국 DP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0억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중국은 현재 첨단 반도체 산업 가겠다, 융합 바이오 산업 가겠다,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산업 가겠다, 차세대 2차 전지 가겠다, 그리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충북 지역 산업진흥계획 2023년도에 발간된 내용에 담겨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게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가트너에서 선정한 10대 전략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에 보면은 디지털 면역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빨간 줄을 치진 않았습니다만 디지털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대란 기억나시나요? 그 원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번 쓴 적이 있었죠. 네, 그때 2020년, 2004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2003년, 4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연구실은 컴퓨터 다 끄고 집에 갔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퇴근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시스템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게 디지털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도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찰 적용도 데이터들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API가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옵저버해서 그들에서부터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죠. AI에 대해서 신뢰도, 위험, 보안, 그리고 전방위적 AI 관리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세 번째에서 이야기해요. 1, 2, 3번이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그리고 산업 클라우드하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가치 확장, 그리고 이제 슈퍼앱에 등장하는 앱 하나가 전체적인 플랫폼을 먹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게 아마 카카오 같은 건데 위챗 같은 형태로 먹어버리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말만 무성한 메타버스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 결국은 1번부터 9번까지를 통합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트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충분히 가야 되는 방향은 이 10가지를 어떻게 이 안에 녹여낼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AI 관점에서 과기부 예산은 많이 들었죠. 그중에 인공지능도 분명히 들어있고 30조, 그리고 과기정통부 예산은 18조를 올해 산정을 했고 세부 내역은 우측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말이 좀 많아지네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AI 프로젝트 워크플로우를 보면 엔지니어가 고려할 사항들 4가지는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데이터에 대한 준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모델링 방법론, 그리고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방법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디플로이먼트,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론까지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앞에서 봤던 어찌 보면 거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정부 산하의 어떤 기관들이 이미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충청북도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가트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가지 포인트를 잘 융합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해 놔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충북도 내에 분명히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쓰레기도 있을 거고, 가치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데이터를 모으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들어가면 다 미제돼요. 이거 갖고 되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중앙정부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뿐입니다.
그때 잠시 대응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DX 생태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개발 인력들은 저희가 다 교육시켜놓고 다 서울 갑니다. 왜냐하면 연봉 차이가 3, 4천씩 나요. 서울 올라가면 연봉이 7천이 되는데 여기 와 있으면 3천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갭차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줄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의 내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인공지능 플랫폼 지원 사업 있습니다. 중국 TP에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혁신원에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플랫폼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운영할 실질적인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산업 중심으로 갈 건지 행정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생활 중심으로 갈 건지 뭔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플레이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지원 체계, 인력, 그리고 플랫폼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돈은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대학교 컴퓨공학과 홍성훈님께서 AI를 적용한 자동 사례와 충청북도의 AI 적용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의 최우석 박사님의 충북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단과 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충북연구원 최영석입니다. 보통 관광 쪽 분야 발표는 되게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 정책 이런 얘기가 사실 보면 조금 딱딱하게 변하는 상황이어서 그 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전체적인 일정 구별해서 최대한 짧게 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논의 배경, 그리고 관광을 둘러싼 정책적인 환경 변화를, 또 충북 관광의 어떤 현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 종합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안하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 기술적인 그리고 코로나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좀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광 수요나 관광 공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관광 산업 행정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관광 분야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자원 개발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가선적인 접근만 한 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와 그리고 관광 정책을 개발할 때 데이터 기반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좀 즉흥적인 이런 주먹구구식의 그런 정책이 수립된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광 정책을 실행할 때 추진 기반, 추진 조직들은 좀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충북 관광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좀 해보고 좀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저희 정책 과제를 좀 재현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환경은 스티입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내 관광 시장을 좀 보면 국내 관광 시장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나 글로벌 경제위기, 메르스 이런 사태에서도 일정 부분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있었지만 외국인 관광객,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 외래객 수가 2019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1,700만 정도 수준으로 해서 가장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약간 85% 정도가 관광 수요가 좀 감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경제적인 영향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2002년도에는 다행히 300만 명 수준으로 좀 전년 대비 2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내국인 관광 수요 같은 경우도 한 5억 8천만 명 정도의 이동량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한 40% 정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발생 직후 좀 감소했던 부분들이 21년 기준으로 해서는 4억 6천만 명 이동하는 수준으로 좀 조금의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쪽에서의 이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 직후에는 이 세이프티라고 하는 안전 여행과 관련된 트렌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일부 여행 패턴들이 갑자기 여행을 잡거나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테라피 여행 이런 식으로 어떤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형태로 트렌드가 좀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개성들이 표출되는 해시태그 우리 그 반려동물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이런 애니원 이런 트렌드로 좀 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들어서는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이 로컬 관광, 아웃도어, 농촌 관광, 친환경 여행, 체류형 여행, 취미 여행 등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설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 환경을 좀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국정 비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을 발전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정 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5개 과제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관광 업계들은 지금도 회복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도 관광 업계들도 회복 지원하는 얘기들 그리고 관광 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얘기들 그리고 열린 관광지, 이게 무장의 배려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열린 관광지, 무장의 관광도시나 차박 캠핑 등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행 환경들 조성하는 내용들 그리고 27년까지 최근에 이게 K관광, 한류 이런 얘기가 다시 막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류 브랜드화를 통해서 27년까지 3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도 지금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식, 야간, 생활관광 등의 지역에 특화된 관광들을 관광 자원을 좀 개발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나 웰리스, 마이스 등의 관광 산업 인재 육성을 시키자라고 하는 기가 정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15차 민생경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드물게 대통령께서 관광 쪽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웃긴 얘기 같은데 순대떡볶이 먹으러 한국에 오면 성공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를 들어 전통시장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골목상권들이나 스토리 가이드 우리의 콘텐츠들을 잘 보여줘야 성공하는 관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전국 지도국장 회의에서 관광을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역 관광, 해외 수요를 이게 코로나가 회복되는 추세에서 관광 국내 내수 관련해서는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보복 관광이라고 해서 보복 소비, 보복 관광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머물러 있는 수요들이 외국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외국으로 떠나는 그런 추세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수요들을 국내로 좀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부분들,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다 유치하자 이런 또 논의들이 전국 지도국장 회의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관광의 현황입니다. 우리 관광의 현황을 어떤 것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 내국인 관광 수요는 2015년부터 21년까지 전국 대비해서 약 한 4.5%, 4%대를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치면 한 1,500만의 이동량을 보시면 인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또 지역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출액들이 높아야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출액들을 보면 그 2019년도에는 1인당 10만 원 정도 한 번 올 때 10만 원 정도를 표출했다고 치면 21년에는 8만 8천 원으로 좀 다운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또 전국 평균에서도 약간 하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은 만족을 해야 다시 오고 다시 오는 사람들도 늘어야 관광 활성화가 되는데 관광 만족도도 19년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긴 한데 이때가 정부에서 지자체들 중에 14점이었습니다. 14위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21년도에는 전국에서 8위 정도 수준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5년서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해서 전국 아까 19년도에 저희가 1,700만 명 외국인들이 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 1,700만 명 중에 1.1%가 충북에 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가 상당히 좀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관련된 현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공급 관련된 현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행정수도의 관광도시, 유전 여건이랑 그리고 최근에 지금 기사님께서 그 핵심 이런 그 사업을 좀 추진하고 계시는 레이크파크 브랜드한테 관련해서 레이크파크, 마운틴파크, 시티파크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과 동시에 그리고 기존에도 법주사나 직주와 같은 글로벌 관광 자원들을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정 관광지나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와 같은 그 국비 사업들, 특화 관광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년 하반기에 그 충북 청주시간이 전문전 시장이 처음으로 저희도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마이스 산업들도 좀 발전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국내 대표 관광지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청남대, 그리고 미래 해양과학관이 지금 조성 예정, 건립 예정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성장 잠재력은 궁극적인 측면에서 좀 높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관광 사업체 수는 일단 전국 대비해서 2.2% 수준입니다. 그리고 관광 종사자 수도 한 2,400명 정도로 1.3% 정도여서 이분들은 관광 사업체가 영세하다. 이걸 나눠보면은 한 업체당 한 3.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관광 사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 산업 생태계 육성하는 데에도 좀 주안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관광 정책 현안입니다. 23년도에는 저희는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충북이라는 비전하에 5가지의 과제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축제나 지역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그리고 관광 산업 육성, 그리고 호수와 저수지 산 중심의 친환경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레이크 밸런스 추진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려면 그 행정 조직과 예산 이런 것들이 수반이 좀 돼야 되는데, 행정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1개과 5팀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게 뒷장의 장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규모 대비해서 타지자체보다도 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 관광 정책 추진이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지자체로 이제 사업들이 뿌려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랑 충북만이 그 관광 그런 사업들을 받아낼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아직 부재하더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이 관광협회나 혁신원 등등에 분산돼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지역관광 발전 관련된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관광 수용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관광 수용 태세, 호텔이나 안내 이런 것들, 관광 자원 수 이런 것들을 구성이 되는데, 저희는 기초에서는 청주시가 이제 우수한 걸로 1등급 지역으로 좀 나왔고, 관광 정책 지수는 관광 사업 수나 예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청북도가 9개 지자체 중에 들어와 있고, 단양과 충주시가 1등급 지역으로 좀 선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석하는 것들 바탕으로 해서 그 종합적으로 진단을 수학 분석 이런 것이 아니고 베스트 10 이렇게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베스트 5에는 일단 방역 국제적인 접근성이 유리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충분히 자랑하는 우리 호수산 등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원들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 산업이나 우리 청주시간 오픈할 이런 것들이 융복합 관광 산업의 활성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조성이 더 잘 될 이런 그 전제력 높은 관광 콘텐츠들, 그리고 관광 추진 역량도 일부는 양호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월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베스트 5에도 불구하고 관광 수요들은 저희는 내국인 관광을 것을 4%대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0.대에서 1%대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4%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관광 수용 태세 관련해서도 만족도도 이제 중간에서 좀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관광 생태계도 아까 보셨듯이 사업체나 종사자 수 이런 것들도 좀 산업육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관광 정책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약간 미지하기 때문에 연계성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관광 실행 기반들도 말씀드린 전담기구가 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관광 쪽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이게 자료를 만들 어려운 부분들이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주는 통계치 말고는 지역에서 이런 통계조사나 빅데이터 조사 이런 것들을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행 기관을 미흡한 부분으로 월스트 5에 넣어봤습니다. 관련해서 정책 대상, 수단, 추진 체계 등의 관점에서 한번 새로운 방향성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떤 하드웨어와 기존의 하드웨어와 그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광의 대상도 내국인에서 내국인, 외국인 나아가서 시민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 부분은 좀 더 브랜딩 해내고 디지털화 시키는 부분들, 산업도 여행사, 호텔 이런 전통적인 관광 산업뿐만 아니고 융복합 산업들, 그리고 그냥 생태계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추진 체계도 거버넌스 체계를 좀 더 풍부하게 탄탄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 설정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5개 과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차별적인 관광 마이스 콘텐츠, 발굴 육성, 브랜딩과 디지털 통합 마케팅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 수용태세 구축하는 부분, 관광산업 생태계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차별적인 관광 마이스 콘텐츠 발굴 육성입니다. 충북의 어떤 대표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원 백두대간 중심의 친환경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보고 관련된 시설들을 도입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그 생태 관광지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그 사마리 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원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외부에 홍보가 되는 마케팅이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정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좀 참여를 하고, 신안의 퍼플섬 다 들어보셨죠? 보라색으로 칠해서 엄청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지역이 자기에게 홍보를 해서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세계 관광기구 UNWTO에서 매년 최우수 관광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신안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최우수 관광 마을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해서 또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하게 또 홍보가 되고 마케팅이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생태관광 지원 센터 같은 경우도 유치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웰리스 휴양 관광 이런 상품들이 저희는 거의 그 북부권에 지금 다 사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남부권으로 좀 확장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인구 감소 대응한 정책으로 생활관광이나 워케이션, 그리고 행안부, 농림부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좀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더 저희 충북에 유치해오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 축제와 소래산역의 마이스 산업 육성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2년에 한 번씩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 문화관광 축제를 지정해주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홍보 마케팅을 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국에 한 30개 좀 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음성 풍과축제 한 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축제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개관할 그 충북 청주 전시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바이오뷰티, 신재생 에너지 등등의 뿌리 산업과 연계한 대표 전시회도 미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고,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나 월드 레이크 컨퍼런스 같은 이런 국제회의들도 사전에 지금서부터 유치 준비를 해서 저희 전시관이 오픈했을 때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관광 브랜딩 그리고 디지털 통합 마케팅입니다. 그 어떤 도시나 관광 목적지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이게 갈 어떤 동기의식이 되거든요. 중국을 딱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저는 관광을 전공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있으신가요? 충북을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충북하면 한 컷이 딱 떠오르는 무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친환경 이런 레이크팍 이런 분들이 정책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런 관광 또는 도시 브랜드 슬로건 체계들도 좀 만들어서 브랜드 체계를 좀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온오플라인 홍보에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해서 좀 마케팅을 하자고 국제화 시키자고 하는 부분이고, 또 온라인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그 오프라인, 온라인 쪽으로 그 홍보 이런 체계들이나 홍보 효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소셜미디어와 연계한 기획 마케팅이나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메타서치, 우리 여행 플랫폼들 이런 메타서치와 연계한 캠페인들도 외국 글로벌 관광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노출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연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 수용 태세 구축입니다. 일단 관광객은 암만 좋은 관광 매력물에 갔어도 와서 교통, 안내,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불편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 수용 태세와 관련된 만족도 관련 상당히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공항 내지는 터미널에서 또 교통 관련된 시설 내려서부터 또 관광 안내 표지, 이런 안내, 식당, 관광지를 연계하는 이런 전 1년의 전 과정들을 포함하는 관광 수용 태세 점검과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이런 그 점수 지표화를 통해서 좀 개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편리한 관광 구축인데요. 이게 충북 같은 경우는 충주시에 열린 관광지, 배려프리 관광지가 지금 세계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장의 관광 도시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청주시에 지금 스마트 관광 도시가 지정이 되어서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좀 더 지역이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부 예산 사업을 받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좀 스마트 관광 환경을 구축하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지역 내 관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계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예를 들면 충북관광 마이스 프로, 그리고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도시군의 관광 행정 협의체를 정례화하거나, 그리고 전시권 매니저 관련된 마이스 부분에 사업체들을 좀 모아서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좀 더 구축을 해서 또 관광 아젠다들을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또 분야별로 또 자문형 활동도 하고, 이 현안 논의와 정책 반영까지 좀 이어지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 기업 지원 센터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지금 전국에 8개소를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매년 지금 선정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역의 어떤 스타트업, 창업 이런 인큐베이팅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력 양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전을 해서 유치해놓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담기구 지금 그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정책까지 수행을 좀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담기구 설립을 통해서 그 도의 어떤 핵심 관광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설립 형태 같은 경우는 뭐 전담기구의 사업 범위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 강화입니다. 현재 관광과 관련된 제도가 관광진흥조례, 지역축제 육성 지원조례 기존 조례들이 현재 제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활용성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보시는 통조관시간 운영조례나 웰스관광조례, 공정관광조례 이런 것들을 좀 새로 제정해서 뭔가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추진할 때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분야의 발표를 재밌어야 되는데 정책이 들어와서 따뜻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상 발표해주신 감사드리고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세미나 시간이 길어진 만큼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저희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자장은 충청주시 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 이만영 위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꽤 좀 지체된 편이어서 별다른 얘기를 바로 진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이 제1회 정책 세미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국정 이슈에 대응해서 우리가 도에서 어떤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잘 지원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게 초점이 주어진 그 상황입니다. 앞서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마 세계 하나를 잘 이해하시기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질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한 토론자분을 모신 게 아니고 세 분의 발표를 기초로 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또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아마 토론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토론자들께 부탁드리는데 또 여러 가지 정황상 4시 한 5분 정도까지는 연착을 하고 5분 정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되겠지만 그 이상 저도 다음 약속이 있고 그래서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도 15분 토론했는데 비행기 타고 오신지는 안 했으면 절반은 뚝 잘라서 5분의 경고 드리고 7분 이상 못 하시는 그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고 서면으로 또 내중에 가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소개도 안 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 토론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 유인물 순서가 약간 다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발표한 거하고 대응해서 우리 코트라 장단장님 그 논문 관련해서 먼저 우리 최상천 청주상공회에서 사업본부장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전에 말씀 좀 해주시지. 그렇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세 가지 주제 중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병송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정책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두세 가지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침 저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된 지가 한 4개월여 됐거든요. 최근 한 달 전쯤에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조기업 440개를 대상으로 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한국 경제 영향,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어떤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실제로 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약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응답 기업의 한 60.8%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리오프닝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60.8%는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문제는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데 기업 경영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로 예상하는 기업이 38.2%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중국이 리오프닝 돼도 우리 기업 경영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기업이 54.4%에 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왜 이렇게 응답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수출 물량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 이런 거하고는 좀 직결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급등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기업들은 좀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작년 저점 대비 주요 광물에 대한 그 상승률을 좀 보니까요. 구리가 23%, 우리 경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철광석이 한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이 리오프닝 돼서 우리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부정적 영향, 원자재 상당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입해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리오프닝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바라보고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지원할 것이 아닌 이거로 인해서 오히려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즉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중국에 그 진출한 기업 중에 70% 정도만 현재 수준을 대중국 사업 유지하겠다라고 문답을 했고요. 늘려갈 것이다. 대중국 비중을 18%밖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한 10% 정도 응답을 했어요. 440개 중에.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간 중국이 이제 거대 생산 기지로서 글로벌 공급망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유지를 해왔는데 앞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IT 산업, 첨단 산업 분야는 엄청난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있지 않아요? 문제는 이 10%의 기업이 죄송합니다. 10% 정도 기업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비용이나 시장 요인 때문에 해외에 오프쇼어링 했는데 이들이 다시 리쇼어링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리오프닝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이들 리쇼어링하는 이런 기업들 우리 중국에 유치하고 또 우리 그 첨단 분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분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턴 기업, 유치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고 있지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분야, 부동산 시장은 지표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산업활동 지표들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소비 심리도 좀 회복되고 있는 지표가 중국 경제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우리 수출의 아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분이 지금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아마 수출 비중이 중국이 제일 높고 아까 40몇 퍼센트, 42%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IT 리오프닝은 됐지만 IT 수요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더뎌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31개 성이 있거든요. 그 성마다 성장률이라든지 특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충청북도도 아마 중국의 어디죠? 흑룡강성이라고 아마 자매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별로 차별화된 접근, 산업 지원 정책, 그다음에 해외 진출 전략,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토론하시는 분한테 죄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현태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발표하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있는 관계로 해서 일단 두 번째 발표하신 홍성 교수님의 강의를 그나마 제가 잘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지금 핵심으로 지금 와 있고 우리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비교되는 게 전기가 처음 발명됐을 때 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해서 무엇이 가능해질 것인가가 판명된 거는 거의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20년은 전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의 가정에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후반부 20년에서는 90%까지 이제 미국 가정에 라이트벌브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이제
적용이 돼서 90%까지 이제 그 침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고, 인공지능도 첫 20년이 이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20년 안에 90%가 이제 침투, 모든 산업에 침투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뭐 말씀드리자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실체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단계에서 이제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게 2006년도에 그 제프리 힌튼이라는 캐나다에 계신 분이 딥러닝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세미널 페이퍼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여러 가지 뭐 엑스퍼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다가 그게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일환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그게 이제 실체가 되고 근데 알파고라든지 그런 걸로 정말 실체가 있는 걸로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까 발표하신 대로 이미 적용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충북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AI 뭐 특화 산업, AI 융합 특화 산업이라든지 이제 우리 제조업에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했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과기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사실상 외부로 가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지만 그게 연속이 안 됐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AI 융합 특화 산업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우리 주력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공급 기업이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왔었고, 그러니까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왔었고, 물론 홍 교수님께서 관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AI 융합 특화 사업 관여를 하셨는지. 뭐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고 자문 정도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그 공급 기업이 수도권에서 오다 보니까 수요 기업만 있었던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과기원이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그때 육성을 못한 게 굉장히 이제 아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화가 되는 건데 그 인력이 지금 부족한 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청대 같은 경우 홍 교수님께서 160명 양성하신다고 아까 명당 150명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인력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그거를 이어줄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제 강의 듣고 사실은 인재 양성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수도권으로 많이 간다는 거고 우리가 그 중간 역할로서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는 기업이 자기네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컨설팅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기업이 자기네들 니즈가 뭔지를 이렇게 이끌어내주는 그런 마중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과기원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과기원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기업들도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조경제센터라든지 TP라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그러니까 AI로 창업하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창조경제센터에서 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저희가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왔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재학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관광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같이 소개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최영석 박사님 중국 관광 현실 현안 진단을 통해서 5개의 정책 과제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토론들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고민도 좀 하게 됐었는데요. 먼저 제가 주목했던 거까지 그거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수와 산 그리고 저수지 관련된 자원의 어떤 개발, 활용의 부분이에요. 사실 이 호수나 산이나 저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백두대간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충북의 자산이기도 하고 중요한 우리 관광 이제 내용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하고 활용할 것이냐라는 우리 전체 고민이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2008기의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또 핵심적인 또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안고 있고 특히 이제 개발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들, 규제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중부내륙 특별법 이 추진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언론 지금 이제 접해보니까 이것도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유사한 그런 특별법들이 이제 마련이 돼서 중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다만 저는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법이 있는데 크게 이제 2가지 법이 있어요. 관련된 법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는 이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또 하나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그런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관광 지능법 7조에 해당되는 관광지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은 저는 차라리 좀 이런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중부내륙 특별법을 이렇게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이러한 특별법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어떤 그 조항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리고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핀셋 전략이 그게 좀 우리가 추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좀 접근해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두대간 관련된 부분인데요. 백두대간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자원이고 또 이게 이제 개발이 돼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지자체 측면,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두대간 개발이나 활용의 부분은 우리 중부 내륙권, 경상권이라든가 전라권이라든가 이런 번역과 연계를 해서 뭐 여기는 다양하죠. 정책이나 또는 뭐 개발, 또는 홍보, 마케팅 이런 측면의 어떤 연계 협력 사업으로 반드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그런 이제 관광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영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워케이션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저는 우리가 시급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충북에도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위험 소멸 지역이 이제 계산군이 있고 보훈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단양군이 이렇게 있는데 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케이션을 통해서 좀 인구 감소 소멸의 어떤 그런 위험 이걸 한번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안과 환경 변화가 상당히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혁신 기술이나 디지털 기반 훈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이제 우리 관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하고 반드시 이게 연계돼서 우리 관광의 어떤 생태계를 좀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홍 박사님들, 홍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충북에 적용하는 부분, 산업 중심 AI 어떤 솔루션 방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우리 관광, 스마트 관광 측면으로 이렇게 좀 개발될 수 있게 AI가 그래서 좀 이쪽으로도 우리 홍 교수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간을 이렇게 세 분께 제출하는 게 정말 죄송하고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2시간 가까이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하나는 잠이 안 오겠다.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자진해서 손을 넣고 질문을 하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혹시 궁금증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만나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고요.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 테크노파크의 이제 산업기획 강동현이라고 합니다. 말씀 토론하신 거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부,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협의해서 많은 정책이나 과제가 나오고 있는데 AI 인력을 양성을 했지만 그 인원들이 다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은 장비를 AI 측면에서 개량을 하거나 고도했을 때 충북 내 기업에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지 보수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는 AI 기술을 적용한 장비보다는 저희 충북 지역의 특성이 있는 뿌리 기술에 적합한 이제 소재 부품 단위에서의 AI 적용 기술이 조금 더 정책화되면은 AI 인력 양성된 이제 젊은이들이 거기 산업에 맞춰서 특화된 AI 기술을 별도로 개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AI 장비 기술, AI를 적용시킨 장비를 보다 더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추진한다면 이러한 양극화는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품목계열서나 아니면 과제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장비 측면이 아니라 엄청 낮은 단계의 소재 부품 단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단순 기술에 AI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또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청 간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문장 세퀀스 기반에서 인베딩을 좀 추론해서 특징을 뽑아내는 AI 기술인데 이런 것처럼 단순히 찍어내는 프레임에서 어떻게 AI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병영이 가능한지 라는 이런 기초 단계의 AI를 개발시킨다면 조금 더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홍 교수님 발표의 내용에 따르면 생활 기초 AI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보는 그런 또 내용. 혹시라도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신가요? 10초 기다려볼까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지금부터는 우리 토론자분은 혹시 있으신 말씀하시고 발표하신 세 분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30초에서 그 사이 하시는데 안 하시면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세요. 결국 중국 시장이라는 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 생존의 문제랑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한 현실이고요. 중국을 떼어고 갈 수 있다는 가장 좋은데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거를
저희도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공공의 개별 기업 입장에서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V에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이긴 한데 중국에서 정말 하려면 인공지능의 다른 시도가 하지 않는 것을 접목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DX 전환에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방법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분야를 어떻게 인공지능과 접목해서 타 시도보다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데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 관련된 정책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 건강 관련된 어떤 진단이나 이런 것들 방향성은 다 정해져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이루어내는 좀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대한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제가 광고나면 바로 인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중국말 조금 할 줄 아는데요. 중국 어제 오늘 꽤 덥잖아요. 날씨를 가리키는 단어가 천기입니다. 텐치. 일본은 그대로 봐가지고 덴기라 그러고 우리는 날씨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천기무술이라는 게 사실은 큰 게 아니고 내일의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하려면 바로 큰일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웨더, 날씨인데요. 저는 날씨에서 오늘의 큰 힌트를 잡고자 합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대단히 포괄적이고 넓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모든 정책 발굴을 하기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만 왜 날씨를 제가 제기를 하는가 하면 날씨 여러분들 왜 날씨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잖아요. 가장 맞는 전 세계 유일하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디서 나왔느냐?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기온만 따지느냐, 천기만 따지느냐, 지기는 왜 안 따지고? 그래서 시줄과 날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날줄의 날과 시줄의 시를 합쳐서 날씨가 되고, 소위 말해서 네트워킹의 상황이죠. 우리가 중국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AI도 이해를 해야 되고, 관광도 이걸 어떻게 잘 시줄과 날줄을 엮어내느냐, 그리고 그 중심, 구심이 우리 충북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요. 앉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인구가 5,116만이고 충북 인구가 159만을 해서 160만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대비 0.02%입니다. 사실 보장없다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그 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 그리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느냐, 코웍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코웍의 시금석으로 오늘 우리가 모인 거고 아마 2회, 3회 가면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회 정책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